안녕하세요. 극동대학교 최영두 교수입니다. 저와 함께 상속정유세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상속정유세는 일반적으로 어려운 세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상속정유세를 토픽 위주로 재미있게 저와 함께 학습하시게 되면 아마 기존에 생각하셨던 상속정유세에 대한 부담을 많이 완화하실 수 있을 걸로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상속정유세의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상속정유세는 첫 번째가 대가 없이 받은 재산에 대해서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자, 이에는 상속세도 똑같고 정유세도 동일합니다. 다만 상속정유의 차이점은 이 정유는 살아있을 때 받는 것이고 상속은 사후에 받는 것이다라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유세는 살아있을 때,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이 사망하시고 나서 유족에게 이전될 때 납부하는 세금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왜 이 상속정유세가 부담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 상속세율이 높은 나라에 해당이 됩니다. OECD 36개국 회원국 중에서 가장 상속세율이 높은 나라가 우리 가까이 있는 일본이고요. 그 다음으로 두 번째가 우리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일본은 최고 세율이 55%이고요. 그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이 최고 세율이 50%입니다. 그래서 세계 최상위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속정유세는 계속해서 이렇게 갈 것인가? 아니면 향후 어떤 변화 방향이 있는가에 대해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항상 논란이 되고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도 상속정유세에 대한 여러 가지 개정 방안이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고 또 일부 개정 사항은 발표되고 있습니다. 자, 다만 국회에서 관련 법률이 통과되어야만이 시행되기 때문에 향후 관심이 아주 집중된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향후 이 부자들의 세금이라고 하는 이 상속세가 과연 개정이 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큰 대세는 개정이 되는 쪽으로 검토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야가 세부 내용에서는 조금 이 차이가 있지만 큰 틀에서는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상속정유세가 부유층의 세금이라고 생각했다면 지금은 이 중산층의 세금이라는 인식의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서울 아파트 평균 가액이 중간값이 약 13억 정도 가까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상속정유세를 내던 이 납세 대상자가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유층 세금에서 이제 중산층 세금이라는 인식의 변화가 생기게 되었고요. 따라서 정부에서는 약 27년 동안 개정하지 않았던 이 상속정유세의 개편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아주 관심이 많이 집중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상속정유세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씩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토픽입니다. 빚이 상속재산보다 많은 경우를 조심하라입니다. 자, 여러분, 상속이라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많은 재산을 자녀에게 남겨주어서 세금을 내는 것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만일 경우에 물려주신 재산보다 그에 대한 상속세가 훨씬 더 많다든지 아니면 물려진 재산보다는 부채가 훨씬 많다든지 뭐 이런 일이 혹시 생긴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재산보다 세금이 많이 나올 경우는 없겠지만 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는
간혹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물려받은 재산에 비해서 갚아야 될 빚이 훨씬 많다면 여러분께서는 재산을 상속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포기하시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 법률적인 기초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고민을 하시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첫 번째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자, 법률적으로는 이 상속 정의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재산을 받을 거냐 받지 않을 거냐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제일 첫 번째가 부모님이 물려주신 이 재산이든 부채든 일률적으로 전부 다 받겠다는 것을 우리가 단순 승인이라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나는 아무래도 이 물려받는 재산보다 내가 갚아줘야 할 부채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어느 정도 감수하는 범위 내에서 받고 나머지는 포기하겠다 하는 것을 한정 승인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아예 나는 부모님 상속 재산에 대해서 일체 관심이 없고 그리고 받을 생각이 없다 해서 상속을 포기하는 것을 세 번째 상속 포기라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 민법상의 중요한 내용을 혹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고민하시면 이미 늦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재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누구나 아주 중요한 이 상식이 될 거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왜 이렇게 재산 상속에서 받을 거냐 아닌가를 고민하게 되느냐, 여기는 큰 틀에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재산 상속은 많이 물려주고 적게 물려주고도 중요하지만 누구나 물려주신 부모님과 물려받는 이 자녀가 쌍방에 중요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계획은 뭐 잘 받는 전략이라도 할 수 있겠지만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녀에게 잘 물려주는 전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선진국적 마인드인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못 살던 시대의 생각으로 재산 상속을 바라보는 것은 현 시점에서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이 재산 상속에도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거 저는 강조드리고 싶고요. 30년 저희 경험상 되돌아봤을 때도 많은 상담자와 학습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이 계획이 조금 미리 선행되었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었을 걸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을 저는 목격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배우자와 자녀의 생활 보장 측면에서 계획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망하신 분은 이미 애석하지만 돌아가셨지만 남아있는 이 배우자와 또 자녀가 안전하게 생활을 계속 이어가야 된다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배우자와 자녀의 생활 보장 측면에서 저는 한번 생각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그 시기에 임박해서 세금을 어떻게 줄일까 또 탈세를 할까 이런 고민은 이미 늦은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세를 위해서는 이 세무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거는 평소에 하는 것이 좋고요. 두 번째는 빨리 할수록 좋다는 겁니다. 저와 함께 이 상속증여세를 다 학습하시고 나면 반드시 느낄 공통점 중에 하나도 바로 이겁니다. 빨리 하는 것이 좋구나. 그리고 또 철저하게 계획해서 하는 것이 좋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공감할 수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는 충분히 여러분이 이해되셨을 걸로 확신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분위기를 이제 이어서 두 번째, 재산은 조금씩 미리 주어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빨리 할수록 좋다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빨리 한다고 해서 내 재산을 오늘 다 주고 끝내는 게 좋으냐?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랜 상담 경험으로 비추어 봤을 때 재산을 너무 일찍 주어도 또 문제가 되고 너무 늦게 주어도 문제가 되지만요. 한꺼번에 주느냐 분할해서 주느냐는 장단점이 다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큰 장점은 분할해서 주는 것이 훨씬 좋다는 것이 공통적인 결론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재산 관리 능력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도 부모 마음과 같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상속이나 정여가 이루어졌을 때는 부모 마음과 같은 경우가 상당히 드뭅니다. 이건 저희 경험으로도 그렇고 통계적으로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의 재산 관리 능력도 자녀 수가 많을수록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또 자녀가 한 명밖에 없다고 설령하더라도 빨리 주는 게 좋은가 늦게 주는 게 좋은가도 평소에 확인해 봐야 알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부모 마음과 자식 마음은 같지 않다는 거, 이거 다시 한번 유념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제가 강조드리겠지만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이 상속증여세구나 생각하셨다면 지금 초반부이니까 생각을 완전히 바꾸셔서 재산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구나. 오늘 학습하는 내용은 전부 다 재산이 있으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자녀에게 이전될 때 알아두어야 될 법률적인 세무적인 중요한 상식들을 공부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상속인 간의 이 분쟁을 예방하는 측면에서도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는 내 마음 같지 않다고 말씀드린 것 같이 자녀끼리 화목하게 잘 지내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거는 당연한 이야기겠죠. 자, 그런데 사람인지라 생각이 다르고 또 본인마다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상속인 간에도 문제없이 아주 편안하게 이전되는 경우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재산 규모에 상관없이 이 상속인 간의 분쟁이 상당히 심각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 상속인 간의 분쟁을 예방하려면 조금씩 미리미리 주어서 한번 확인하고 체크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 여러분 이제 공감하시겠죠? 자, 세 번째, 비과세 면세점을 활용하는 측면에서도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과세 이러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 세금이 없다는 겁니다. 이 빚자가 한자로 아니 빚자입니다.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면세점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해외여행 가시면 면세점 다 들리시지 않습니까? 세금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거를 평소에 조금 활용하는 측면에서도 재산을 미리 조금씩 이렇게 나누어주면 상당히 유용하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세금이 하나도 없는 면세점은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대표적인 것이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배우자에게는 이 5억까지 10년 기준으로 증여세가 없습니다. 그 면세입니다. 자, 아니 부부가 동일인인데 무슨 남편 앞으로 돼 있으면 어떻고 또 부인 앞으로 돼 있으면 어떠냐? 그게 무슨 크게 중요할까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세금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다 각자로 언젠가는 사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남편이 먼저 사망하든 부인이 먼저 사망하든 순서는 다르겠지만 사망한 사람별로 재산이 이전되면 상속세가 계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거는 부부가 50대 50으로 다 균등하게 이렇게 재산이 나눠져 있으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어느 가정이나 균등하게 되어 있는 가정보다는 조금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가정들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이건 저희 경험도 그렇고 실제 통계 기준으로도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감안해서 평소에 좀 조정을 하자는 겁니다. 이게 현명한 생각이라는 거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이 기준이 이 10년간 기준이기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10년간이었냐? 아닙니다. 과거에는 이게 5년 기준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3년이었습니다. 그럼 왜 계속 합산하는 기준이 길어갈까요? 이제 배우자에게 세금 없이 넘겨주는 금액을 계속해서 줄여가겠다. 그런 측면이죠. 그죠? 자, 그래서 평소에 미리미리 조금씩 하여라 하는 말이 여러분 이제 충분히 공감되시죠? 자, 두 번째, 자녀도 또 면세점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성인 자녀는요, 5천만 원까지, 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좋죠. 이건 몇 년 전에 상향된 기준입니다. 원래 성년 자녀는 3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1,500만 원이었는데 몇 년 전에 개정이 되어서 성년은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증여세 면세점을 활용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조금씩 미리미리 주어서 확인해보고 하는 것은 현명한 판단이다 하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재미를 이어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 단기 재상속은 세금 공제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단기 재상속 공제, 이 용어가 아마 여러분은 생소하실 겁니다. 단기 재상속 공제라는 게 뭐냐? 아버님이, 즉 남편이 먼저 사망을 했는데 본의 아니게 어머님이 몇 년 내에 다시 또 사망을 하게 돼서 재상속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아버님 사망 이후로 상속세를 다 납부했는데 또 2년 뒤에 만일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또 상속세를 내야 된다 그러면 상속세를 내고 어머니 받은 재산을 또 상세를 계산하고 또 유족들이 받아야 된다 그러면 불과 2년 전에 납부한 세금 계산 재산을 또다시 계산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이게 너무 중과세가 아닌가, 아니면 너무 가혹하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느낌이 드시죠? 자, 그래서 기간이 짧은 단기에 다시 상속이 이루어지면, 즉 재상속이 되면 공제를 많이 해주겠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단기 재상속 공제입니다. 자, 상당히 법률적으로 어려운 용어인데 제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훨씬 쉬우시죠? 자, 그래서 아주 어려운 법률 내용을 가장 쉽게 설명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약하자면 최초 상속인의 이 상속분에 대한 상속을, 즉 1차 상속인이, 최초 상속의 상속인인 1차 상속인이 상속 개시한 후에 10년 내에 또다시 사망을 해서 재상속이 되는 경우는 상속세가 중복과세되기 때문에 이 중복되는 상속세의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겠다. 그럼 어떻게? 1년 내에 재상속이 이루어지면 100% 다 공제를 해주고, 2년 내면 10% 착감해서 90%, 3년 내면 80%. 자, 이렇게 해서 10년 동안 100%부터 10%까지 차등해서 공제해 주겠다는 겁니다. 아주 합리적이죠? 이 단기 재상속 공제라는 점도 잘 기억해 두시면 여러분의 고민과 걱정을 조금 덜어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토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속 재산 중에 금융재산은 최고 2억 원까지 공제된다. 그 금융재산이 뭐냐? 이것도 중요하겠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순 금융재산이 2천만 원을 초과할 때 이것이 해당이 된다 하는 점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같이 한번 다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상속세를 계산할 때 뭐 상속 재산이라 하면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이 부동산이 가장 크겠죠. 왜? 부동산 단위가 일단 크니까, 그죠? 또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재산 비중을 100으로 봤을 때 상당 부분을 뭐로 보유하고 있습니까? 부동산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대부분 아는 상식들이 좀 많습니다. 근데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그냥 현금이라고 생각하고
크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재산을 이전받을 때, 이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부동산이든 금융재산이든 전부 다 합해서 다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그때 이 금융재산은 상속공제를 따로 좀 더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는 거죠. 그게 바로 금융재산 상속공제라는 겁니다. 자, 관련 법령은 이 상속세 및 정여세법 제22조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법률을 근거해서 설명하지 않으시면 누구나 다 이 공감대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 정확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또 설명해야 되고요. 또 이런 내용은 특히 더 중요한 법률 사항이기 때문에 더 그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금융재산을 볼 때는 먼저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빼고 순금융재산이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은행에 예금도 있는데 또 대출을 받아서 대출 금액도 있다. 그러면 예금에다가 대출을 빼고 나온 금액, 순금융재산이 바로 이 상속세를 계산할 때 금융재산이 된다는 겁니다. 아니, 채무까지 다 계산을 하면 이 재산 규모가 좀 과대평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재산에서 부채를 빼고 순금융재산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 순금융재산을 기준으로 곱하기 20%와 해서 이거와 2억 원 중에 적은 금액을 다시 말씀드리면 순금융재산의 20%와 2억 원 중에 적은 금액을 공제해 주겠다는 것이 바로 금융재산 상속공제입니다. 자, 그러면 좀 이해를 확실하는 차원에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은행에 예금이 1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편이 집담보대출로 5천만 원을 받은 게 있었어요. 그러면 대출 금액도 5천만 원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금 1억에 대출 5천을 차감하면 순금융재산은 5천만 원이 되겠죠. 그럼 여기에 20%는 얼마입니까? 2, 5, 10. 어떻게 됩니까? 2, 5, 10. 그러면 1천만 원이죠. 이거하고 2억 원 중에 적은 금액은 2억 원이 적습니까? 1천만 원이 적습니까? 당연히 1천만 원이 적죠. 이 1천만 원을 공제해 주겠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2억 원을 받으려고 그러면 순금융재산이 도대체 얼마 정도 돼야 2억 원까지 공제받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순금융재산이 10억이다. 그러면 곱하기 20% 하면 2억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20% 2억과 2억 원 중에 적은 거면 동일하니까 2억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10억 원 정도까지는 이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계속 늘려서 받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부에서 과세당국에서 왜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해줄까요? 여러분, 그게 궁금하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속세는 현금으로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금융재산 공제를 좀 해주어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제도 혜택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5번째 토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째는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을 최대한 활용하라는 겁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자,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세를 계산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상속세가 아니고 평소에도 사실 배우자가 제일 중요하죠. 어느 집이나 이 배우자가 모든 그 1순위가 되는 집들이 화목하고요. 그렇지 않는 집들이 조금 화목도에서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상속정여세 법률이나 세금 부분에서도 배우자 공제가 제일 크다는 거, 이게 중요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이 상속세가 발생이 되는데요. 또 앞서 우리 알아본 바로 배우자가 사망을 해도 또 다 상속세가 남은 유족에게 이전될 때는 또 발생합니다. 그래서 1차 상속, 2차 상속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부부가 동시에 사망하지 않는 이상은 1차 상속, 2차 상속은 어느 집이나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때
이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건 중요한 키포인트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배우자 상속공제는 도대체 얼마까지의 공제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하라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요. 배우자 상속공제는 법적으로 최소 5억에서 최대는 30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상당히 놀랍죠? 그럼 어떤 사람은 5억이고 어떤 사람은 30억까지 공제되느냐? 이건 당연히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그냥 배우자가 생존에 있으면 무조건 최소는 5억은 다 누구나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최대 맥시멈 30억까지는요. 실제 배우자가 30억 이상에 해당되는 재산을 상속받아야 되고, 그리고 또 남아있는 유족들과 법적으로 배우자 상속 지분을 계산해서 그 지분이 30억이 나와야만이 제대로 30억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아주 소수의 이야기였는데 요즘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고 또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로 봤을 때 그런 경우가 실제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배우자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은 날이 갈수록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가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은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을 받는다겠죠. 뭐 한 사람만 받을 수 없으니까 나누어 받는 것이 좋으니까, 그죠? 두 번째, 배우자 상속 공제를 최대한 받는 게 중요합니다. 왜? 배우자 상속 공제 금액을 최대한 받기 위해서 실제 배우자가 상속을 받아야 되니까. 다음에 2차 상속이 또 됐을 때 남아있는 배우자가 사망해서 또 상속세를 자녀가 낸다고 가정한다면 이 납부해야 될 상속세는 자녀가 상속세를 내는 것보다 이 배우자가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이 절세 차원에서는 훨씬 더 좋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 재산을 이전받은 이 상속인 입장에서는 상속세를 연대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세를 뭐 어머니가 내시든 자녀가 내시든 관계없다는 겁니다. 누구나 상속세를 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상속세를 자녀가 내는 것보다 어머니가 내시게 되면 또 어머니 이후에 또 사후에 상속세가 또 나올 거니까 당연히 상속세 규모를 줄일 수 있겠죠. 어머니는 상속세를 납부했기 때문에 재산 규모가 더 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죠? 자, 절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이걸 또 오해하셔서 아니 재산은 다 나누어 가져가고 왜 세금은 배우자 보고 내라 하냐, 이 자식들이 너무 불효자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하는 것이 좋고요. 절세 차원에서 한다면 이 배우자 상속 공제를 활용하고 세금은 배우자가 납부하는 게 좋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저는 절세 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또 토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확실한 채무만 상속재산에서 공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재산 상속은 물려받는 재산도 중요하지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부채도 다 상속이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 보니까 이것도 조금 나쁜 쪽으로 생각을 해서 아니 부채를 좀 많이 늘려서 내 자산 규모를 확 낮춰버리면 상속세를 안 나오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정상적인 부채면 아주 당연한 이야기겠죠. 자, 그런데 이걸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부채를 늘려가면 반드시 세무상 문제도 되겠지만 실제 공제 대상에도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확실한 채무만 이 상속재산을 공제한다. 그래서 알아주셔야 될 게 첫 번째, 가공채무, 두 번째가 소비대차, 세 번째가 이 보증채무입니다. 요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상속 공제 대상의 채무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걸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법적으로 채무라고 하면요, 명칭을 불구하고 공과금 외에 모든
모든 부채를 말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채무라는 건 실제 갚아야 될 돈이면 다 채무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임의로 만들어낸 가공 채무는 채무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채무를 만들어 봐야 이거는 채무로 인정받을 수 없다. 왜? 이미 1986년도에 대법원 판례에 아주 명시가 되어서 여러분이 상식적으로는 법률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인은 아직 이런 상식이 중요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가공 채무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사망을 임박해서 억지로 부채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을 합니다. 제가 이제 그런 상담 경험을 많이 겪다 보니까 당연히 이 통계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라고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결론적으로 이 가공 채무는 채무로 보기 어렵겠구나. 두 번째, 소비 대차에 의한 비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미지급 이자는 채무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소비 대차 이러면 돈을 빌리고 빌려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그죠? 자, 그러면 비상속이라는 것은 사망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정확한 법률 용어는 망자, 이렇게 돌아가신 분, 이렇게 여러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상속인, 돌아가신 분의 채무는 당연히 공제가 되는데 혹시 그 채무 중에도 이자가 있다. 근데 그 이자를 내지 못했다. 그러면 그 이자는 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이자를 받은 금융기관이든 개인이든 당연히 원금도 중요하지만 이자를 받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채무는 당연히 공제가 되고 그에 대한 지급되지 않는 미지급 이자도 채무로 본다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것도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보증채무는 채무로 보지 아니한다는 내용도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건 무슨 내용입니까?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돈, 채무는 채무인데 자기가 구상권을 청구해서 그걸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면 돌려받았지 않습니까? 받을 수 있거나 돌려받았다. 그러면 이건 부채가 아닌 거죠.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채무라고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내용이겠지만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부분 이 전문 용어라는 것이 다 일반인이 볼 때는 어려워 보이는 이유가 다 이것이 법률 용어나 한자 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듣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워서 그렇고요. 실제 알고 보면 우리가 실생활에서 다 일어나지고 있는 생활 경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걸로 판단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7번째. 사망 전 10년 이내에 정의한 재산은 합산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10년이라는 말이 상당히 중요하구나. 우리 앞에서 기억하셨죠? 이 10년이 계속 길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과거에는 10년이 아니고 5년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럼 더 길어질 가능성이 많습니까? 줄어들 가능성이 많습니까? 이건 추세로 봤을 때는 길어질 가능성이 많겠죠. 언제 길어질지가 문제지 실제로 길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어쨌든 현행법령은 상속인에게는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정의한 거는 5년까지는 전부 다 합산해서 계산한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상속재산의 합산 과세 기준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결론은 뭡니까? 임종을 앞두고 급하게 정리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제가 시작할 초입에 말씀드렸죠. 미리미리 주는 거는 좋다고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망을 임박해서 이미 사망 선고를 받았다든지 뭐 중요한 질병의 진단을 받았다든지 이런 사실을 읽고 나서 이제 막 정리하려고 가장 고민을 합니다. 또 그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서 상담도 하고
가전 방법을 찾습니다. 저의 경험상으로도 너무너무나 많은 경험을 겪었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급하게 하는 것은 100%는 아니겠지만 99%는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종을 앞두고 급하게 정년은 저는 안 하는 것이 좋다. 오히려 상속받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사망 전 상속인은 10년, 상속인 이외자는 5년은 합산한다. 그래서 사전 정료로 상속세를 면탈하려고 하는 것을 완전히 금지하는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망이 임박해서 임종을 앞두고 자녀한테 다 넘겨버리면 재산이 없으니까 상속세가 안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정려했을 당시에 정려세를 납부했다면 그 세금은 납부할 상속세에서 공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사전에 조금씩 적어서 정려세를 납부했으면 납부한 실적이 있으니까 그 정려세는 다시 또 상속세를 계산할 때 차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영수증을 잘 챙겨둬라 이렇게 예전에는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요즘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전산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어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충분히 과거 정유세 납부 내역까지 다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시죠? 세계 최강의 IT 강국이 대한민국이라는 거. 여러분 최강입니다. 최강이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몇 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IT 강국은 대한민국이구나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국세청 홈페이지 한번 구경 삼아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사망 전 2년 이내에 부동산을 팔았을 경우에 돈의 사용처를 입증 못하면 이 합산과세됩니다. 그래서 사망에 임박해서 계속 이렇게 재산을 물려주거나 매도하거나 이런 거는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8번째 답변입니다. 조연 일에 사용한 돈은 이 세금에서 공제합니다. 여러분 종교 사업이든 자선 사업이든 학술 연구 사업이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든 이런 좋은 일에 좀 많이 돈을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그건 다 공제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제 이런 사회 기부, 즉 도네이션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과거에 비해서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아예 법률적으로 명시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상속정유세법 제48조 2항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상속재산 중에 비상속인의 유언에 의해서 종교사업, 자선사업, 학술연구사업,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기부 또는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자, 그럼 9번째. 현금이 부족하면 이 물납 제도를 활용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금은 현금으로 납부해야 된다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죠? 첫 번째 현금 납부가 원칙입니다. 자, 그럼 현금 납부가 원칙인데 이게 못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두 번째입니다. 현금 납부가 곤란한 경우 상속재산으로 물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물납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물건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물건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데는 반드시 조건이 따릅니다. 누구는 현금을 내고 누구는 물건을 내는데 그 물건을 내는 요건이 따로 없다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납의 요건은 첫 번째, 사전 정려 재산을 포함한 상속 재산 중에서 이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이 그 재산의 2분의 1을 초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비율이 현금보다 훨씬 더 많아야 현금이 없다 이런 말이 성립된다 이런 이야기겠죠. 두 번째,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해야 된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도 넘지 않은데 현금이 없어서 나는 못 내겠다. 이걸 안 받아주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에 금융재산가액을 초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상속세 물납 신청 기한 내에 이 물납 신청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물건으로 내겠다는 사람이 물건을 내게끔 허락해 주세요 하고 신청서도 안 냈는데 그냥 현금 없다고 부동산으로 세금 내겠습니다. 다른 유가증권으로 세금 내겠습니다. 이렇게 세무서에 가면 세무서에서 상당히 난감할 뿐만 아니라 받아들여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 토픽입니다. 재밌게 홀려온 마지막 토픽. 상속재산 이전 등기는 천천히 해도 되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이건 상당 경험상 간혹 발생하는 경우였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 상속 등기의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이 가산세를 좀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상속재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요, 우리 민법에 아주 정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사관련법의 대전제가 민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법대생들은 가장 공부 많이 하는 게 이 민법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들 여러분 아시죠?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들도 민법에 대해서 제일 공부를 많이 합니다. 중개 관련된 게 다 민사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민법은 일반인들이 경제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구나. 그래서 꼭 법률적인 일을 하지 않아도 그에 대한 상식이 많을수록 상당히 유리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해 주시면 좋습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그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이 포괄적인 이 권리 의무를 선계받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소유권은 이 등기 없이도 상속인에게 이전이 됩니다. 이게 이제 민법 1005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꼭 등기를 해야 되냐? 그 상속의 경우에는 갑학해서 못할 수도 있고 뭐 상황상 못할 수도 있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등기를 꼭 해야 재산권이 이전된다고 생각하는 것만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지만 등기가 되지 않아도 상속이 이전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등기를 계속 미루어서는 안 되죠. 언젠가는 해야 되겠죠. 왜? 무엇 때문에? 상속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자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이걸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언젠가는 팔려면 소유권 이전 등기 안 하고 팔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미등기 전매가 되는 겁니다. 법률적으로 불이익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상속 재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중요하구나. 여러분이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속 등기는 상속인 본인이 단독으로 신청을 원래 해야 됩니다. 근데 등기 인원이 여러 명이다. 이런 경우에는 또 혹시 이 신청서에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를 이 등기소에 제공을 하면 됩니다. 이때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공동 명의로 각자의 상속 지분을 기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부동산 등기법 제48조 제4항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이 취득세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가산세. 그럼 가산세가 얼마이길래 저렇게 이야기할까요? 이런 생각이 드시겠죠. 여러분, 가산세가 그냥 뭐 조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고를 잘못했다. 그러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20%가 발생합니다. 근데 이 가산세, 불성실 가산세 20%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또 납부를 하지 않으면 납부 지연 가산세가 따로 나옵니다. 이게 연 이자율을 계산하면요, 연간 한 8.03% 정도 됩니다. 그럼 상당히 높죠.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가 이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6개월 내에는 반드시 신고 납부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10가지 토픽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았는데요. 아무쪼록 여러분이 이 어려운 상속 전세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어서 새로운 10가지 토픽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